현재 문재인 정권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본격적인 친일 잔재 청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과 빨갱이와 우리 마음속의 38선의 이념적 적대를 지우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시작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시점에 친일 잔재 청산을 들고 나오고 반일 선동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문 정권의 통치 기조를 보면 전반 2년은 적폐 청산으로 우파정거 10년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반 2년은 친일 청산으로 우파 70년 모든 성취를 부정하려고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반일 감정이 가장 극심한 데가 북한입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아직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늘 하는 게 반일 감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제 36년 동안 그 무단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북한은 김일성 장군이 항일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적 가지고 북한 정권을 세우고 지금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까지 반일 사상으로 뭉쳐진 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또 문 정권도 북한의 코드에도 맞추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코드에도 또 맞추고, 또 하나 국내에서는 보수 우파가 이룩한 70년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친일 잔재 청산을 들고 나왔다. 나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도 사실 좌파 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이념 대립을 부추긴 관제 민족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말하자면 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을 하는 이런 관제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가장 큰 목적이 소위 지난 70년 보수 우파가 한국 사회에 이룩한 모든 업적을 친일 청산으로 지우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대통령이 말하고 나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일제 전범기업 제품 스티커 부착하자,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이 조례안은 일본기업 284곳을 전범기업으로 꼽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강제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은 전부 전범기업으로 딱지를 붙이자. 또 학교 교과를 초중고등학교 113곳에 대해서 정교조가 이제 주관이 됐죠. 일제시대에 친일의 혐의 있는 분들이 작사 작곡한 모든 교과는 전부 폐지하자. 나는 이거 보면서 그 교과에 친일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면 될 것을 왜 그분들이 작사 작곡한 그 노래를 대상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국가보훈처에서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종래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15,180명 중에서 전수조사에서 친일 행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서훈을 취소한다. 그렇게 해놓고 광복 후에 자유활동 경력자 298명을 재심사해서 이 사람들은 북한 열사령에 묻혀있더라도 유공자 인정으로 확대한다. 이게 결국 자세히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북한의 반일 정신 코드 맞추기입니다. 그 코드 맞추기로 남북한이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친일 인사 관련 기념물 철거하는 운동이 정교조를 중심으로 친일 인사 동상기념관 등 기념물 철거 요구를 시작을 했어요. 3월까지 안 바꾸면 행동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연세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연세대 측에 백낙준 동상 철거, 친일 인사 기리는 기념물 철거 및 명칭 변경 요구까지 하고 있고, 거제 일부 시민들은 김백일 장군 친일 행적 단죄비 이것을 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친일 논란이 있던 시인 서정주, 노천명, 주요한 이런 시비를
시내에서 모두 철거한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서울 성북구에서는 인천 김성수 호를 딴 인천로를 고려대로로 바꾸고 인천의 고향인 전북 고창군도 인천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로 나가야 할 시점에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국 사회를 두 개로 쪼개고 두 개, 세 개로 쪼개 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작태는 나중에 되면 정말 비난을 받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지는 일제 때 강제징용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소위 운동거리자 좌파 인사들 부친 중에서 일제시대에 친일 인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검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자기 부친의 행적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을 하십시오. 반성을 하고 자기 가게부터 한번 훑어보십시오. 미래로 나갈 준비를 해야지 과거에 집착해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두 갈래 세 갈래 토막토막 내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께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행사에서 임기 내에 국민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을 밝히고 지난해 9월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현하는 구상으로 내년도 예산이 500조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까지 전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국회의 입법 예산 확충에 따른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을 정부에서는 500조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500조 예산 시대 이거 좋습니다. 국가 예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은 과연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맞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보장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사회주의 배급 정책으로 가자는 것이죠.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현금 복지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좌파가 지자체장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투어가면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에 뒤질세라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금 복지 시대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따르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되죠. 일해본들 세금으로 다 뺏겨야 되는 사회가 되죠. 지금 세수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세청에 제가 듣기로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갖다가 빼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히 조세 징수망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나빠져도 세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을 노릇이죠. 그런데 이 세수 늘어난 것을 성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전부 현금 나눠주고 말하자면 무상복지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2019년도 예산은 469조 5,800억, 전년보다 40조 7,800억이니까 9.5%가 늘었는데 올해 예산 증가율 9.5%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예산 증가율 10.6%에 비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산이 증가를 하고 내년에는 또 더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나라 빚은 어떻게 돼가느냐?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660조 원, 2018년도에는 700조 5천억입니다. 이제 폭증하고 있죠. 제가 드리는 이 비례 개념에서는 공기업 부채는 없습니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1,300조가 넘죠.
그래서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금복지 수준도 그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고 배급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배급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전 정권 재정 효과,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세수 확충에 난 효과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안 좋은데 워낙 세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도 계속 퍼줘도 된다. 자기 재임 중에는 인심 쓸 거 다 쓰고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치 않겠다. 막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가부채는 미래와 후손의 부담을 떠안기는 겁니다. 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의 경남 채무를 다 갚고 채무 제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주 어려움도 폐업하고 불효불급한 예산 낭비도 없애면서 일부 계층으로부터는 비난도 받았죠.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빚을 갚는 나라가 되어야지. 빚을 계속 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우리 후손들이 모두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나라 앞길이 참 걱정이죠. 보편적 복지는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남미 좌파의 전유물이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실패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약 한번 맛들이면 끊기 어려웠듯이 이미 현금 복지와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복지를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배급제도 구조로 나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로 합니다. 요즘 SNS상에는 코리아 베네수엘라로 간다고 코네수엘라라고 하기도 한다고. 참 안타깝죠. 포용적 복지국가론. 참 말은 좋죠. DJ 때 햇볕 정책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근데 그 결국 햇볕 정책이 북에 가져왔죠. 포용적 복지국가론. 말은 좋죠. 정말로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회주의 배급제도로 간다면 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간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에 대선 직전에 여론조작 주범이었던 드루킹이 재벌개혁 계획을 급비로 작성을 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목표는 재벌 오너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경공모와 같은 공동체가 주주로 제안을 하고, 두 번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를 해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에 찬성하는 외국계와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세 번째 일단 한 곳이라도 오너를 교체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언론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더 많은 주주 동참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수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문건은 김 지사의 요청으로 작성되었고 2017년 1월 10일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기조연설에 보고서 초안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 계획에 따라서 한진의 조양호 회장이 이제 연임 저지에 성공을 했죠. 물론 조양호 회장이나 그의 가족이 폐악질에 대해서는 주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드루킹이 말한 연금사회주의,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 연금사회주의로 나가는 첫 시도가 이번에 카알의 조양호 회장 배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정부 무섭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맡겨놓은 돈을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좌파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위해서 특정한 회사를 빼앗는데도 사용을 하는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사회가 됐죠. 이러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죠. 말하자면 돈 불려달라고 맡겨놓은 것을 자기들이 돈 불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기업을 지배하고 교체하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이거는 국민이 맡겨놓은 돈의 취지하고는 틀리죠. 엄격히 말하면 배임죄죠. 배임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기업을 지배하려고 들어서는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대한항공을 통해서 첫 시도를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또 묘하게 보통 과반수면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대한항공은 이게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3분의 2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만들어 놓은 3분의 2를 불과 3% 차이로 충족을 못 시켜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반재벌주의, 나는 재벌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벌의 순기능도 있죠.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없애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데 이 정부는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강조하면서 재벌 기업을 빼앗으려고 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참 무서운 정부죠. 또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대한 경찰에서 조사도 보면 좀 과도하다. 오죽했으면 의사단체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삼성그룹 아마 지금 압수수색을 열 몇 번째 했죠? 나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대북 투자하라고 또 압박하고 있죠. 삼성이 오너가 또 대법원 재판에도 걸려 있으니까 모든 압박 수단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권을 두고 삼성이 또 덜컥 한국에서 북한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난 그게 참 걱정입니다. 북한 투자하면요 제재 대상 기업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 세계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기업 망하죠. 하는 그런 위험까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벌이 밉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선도를 해야지. 재벌이 밉다고 해서 국민이 맡겨둔 돈을 이용해서 재벌 기업을 뺏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죠. 그거 아니죠.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적격 여부보다도 그 청문회 석상에서 나온 김학의 CD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정성이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럽게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정정당당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김학의 동영상 파동은 2013년도 3월 초에 김학의 차관의 지명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말하자면 힘겨루기 싸움을 했던 그런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죠.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검경이 대립관계를 이루다가 대립관계의 절정에 왔던 게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 파동입니다. 최근에 밝혀졌듯이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가지고 청와대에 간접 보고하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 보고를 엄해라고 지목을 하면서 경찰청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김학의 동영상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이 동영상이 이제 경찰에서는 특수강간 사건으로 혐의 있다 이렇게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면서 김학의가 혐의가 없다.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허리타여 판별을 할 수 없다. 당사자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2013년도 11월 11일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2차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다시 고소를 하죠. 다시 고소를 해서 2차 무혐의 처분이 2014년도 12월 31일 날 2차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으로 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만약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느닷없이 이 당시에는 문제되지도 않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또 추가를 해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권고 결정을 했어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학의 신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황교안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 이것을 지금 논쟁을 삼고 있습니다. 나는 정확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김학의 차관 임명 당시에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원래 고등검사장 인사에는 일반 차관들하고 달라서 법무부 차관도 고등검사장입니다. 그래서 장관하고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인선을 하고 결재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을 사전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한테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두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삼을 겁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 사람들은 김학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김학의 차관을 구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한 특수강간 내용이 부적절했다.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최근에 와서 다시 재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동영상을 봤나 안 봤나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2013년 11월 11일 날 검찰에서 김학의 당시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근데 이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과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검찰에서 말하는 허리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런 자료로 처분을 했는가. 또 최근 경찰에서 2013년 5월 초에 다시 보낸 원본 동영상에는 육안으로도 김학의 차관님이 명백하다.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2013년도 5월에 2차로 보낸 원본 동영상을 과연 검찰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느냐. 그 확인을 했다면 경찰 주장에 따르면 명백하게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데 왜 5월 이전에 3월에 1차로 보냈던 4번 동영상으로 국가수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했느냐. 그게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원본 동영상을 검찰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보도된 바도 없고 검경에서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경찰은 2013년도 5월에 원본 동영상을 송치했다는 겁니다. 원래 증거를 송치할 때는 경찰에도 송치된 증거 기록이 남아있고 또 검찰에서는 받았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 점검으로 반드시 검사실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2013년 11월 11일에 원본 동영상 그걸 보고도 과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죠. 통상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이 대검에서 할 때 불기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제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래 제시했다고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할 때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이 2013년 5월에 원본 동영상을 봤느냐 보고 결정을 했느냐 그것도 하나의 큰 의문으로 남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최동욱 검찰총장과 조홍천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었던 사람을 같이 아마 특검을 하자면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9월에 사생활 문제로 검찰에서 사표를 내게 되죠. 실제로 이 사건을 검찰 지휘한 사람은 그 당시에 12월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검찰총장 대행했던 길태기 대검 차장입니다. 그럼 길태기 대검 차장이 주도를 해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길태기 총장 대행이 이 사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왜
경찰 주장대로 하면 명백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느냐. 그게 1차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 2차적인 쟁점 무혐의 처분은 2014년도 12월 31일 날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다시 했는데 이 할 때는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이때는 지난번에 무혐의 처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견된 증거가 없다. 그런 취지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차 동영상,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는 2차 동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다면 그걸 보고 무혐의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총장 대행하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김학의 자신의 신병 문제보다도 아마 그게 더 중요한 쟁점이 앞으로 저들이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쟁점을 제대로 알고 바른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난데없이 세월호 CCTV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느닷없이 또 나오느냐. 그것은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팀하고 법무부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에서는 고속정에 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하겠다 했을 때 법무부에서 의율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그런 주장도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난데없이 세월호 CCTV 조작 주장이 최근에 등장한 것은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마 그걸 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전제 작업이 아닌가 나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사건에서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이러한 저들의 책략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하시되 당당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황교안 장관의 인품으로 봐서 절대 직권남용을 할 사람은 아니다. 초임검사 때부터 제가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절대 그럴 뿐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판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해창 총재 병력 사건 문제 있을 때 저들이 김대업이 조작해서 결국은 그게 허위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우리는 대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